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2018년 4월 6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출연자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있었죠. 1부에서는 정윤회 문건 작성자인 박간천 전 경정 만나보고요. 2부 최강무기 코너에서는 노영희 변호사, 또 아시아경제 장영진 법조팀장과 함께 1심 선고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위원으로 활약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고요. 4부에서는 봄이 온다 평양 공연에 기술팀으로 참여했던 최희성 PD 모시고 평양 공연의 후기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는 라디오 주파수 FM 94.5MHz,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실시간 들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 팟빵 앱과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는 매일 밤 방송 마치고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의견 참여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예스 앱에서는 무료로 실시간 댓글도 참여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6일 금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은 1위가 최순실, 2위가 정윤회, 3위가 박근혜 대통령이다. 청와대 권력 서열을 폭로했던 박간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했던 말이죠. 기억하시겠지만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문 당시 박 전 대통령 찌라시에 나라가 흔들렸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때 바로 잡았더라면 오늘 24년이라는 중형이 과연 내려줄 수 있었을까요? 정윤회 문건의 최초 작성자로 알려진 박간천 전 경정, 현재는 아시아경제 편집국 전문위원으로 계십니다.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간천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아시아경제 편집국 전문위원으로 가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약간 1년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1년. 예. 일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잘 하시고 계세요? 적응은? 예. 어차피 언론이나 네. 민정이나 나의 어떤 사회에서 소금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유사하다고 봅니다. 유사하다고 보세요? 예. 본격적 말씀 나누기 전에요. 예. 박간천 전 비서관이 이거 문건 유출 사건 이런 걸로 인해서 재판을 받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심에서 징역 7년. 예. 2심에서는 집행유예. 예.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문건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조홍천 전 행정관, 지금 국회의원이죠? 예. 같이 재판을 받았는데 조홍천 의원은 문건 유출에서는 무죄가 났고요. 예. 그래요.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었던 것 같은데. 예. 오늘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를 보고. 예. 다른 분들보다는 감회가 또 소회가 많이 달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한때나마 제가 박 전 대통령을 모시고 근무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역사에서 어떤 불행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또 제가 이를 끝까지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도 통감하고 좀 안타깝고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을 막을 기회가 3번이나 있었거든요. 이를 못 놓친 거죠. 예. 현재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2014년 11월쯤에 이제 비선 실세의 존재가 있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왔었고 그 언론 보도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당시 이제 박간천 행정관이 쓰셨던 그 보고서. 그게 이제 논란이 이제 커지게 된 계기잖아요.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언론에 공개됐죠.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때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또 그 전에 제가 이 보고서를 올린 2014년 1월 1일 날 정도만 했어도 그 사전에 이런 유사한 보고서를 많이 올렸거든요. 예. 그때만 이 보고서의 내용을 한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다음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때가 두 번째 기회였죠. 마지막 세 번째 기회를 하면 돼 있으면 놓치신 거죠. 그러면 맨 처음에 혹은
여러 번 기회가 있었다고 했었는데 이게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에까지 다 보고가 된 사안인가요? 네, 저는 분명히 제가 보고된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언론에서 문제가 터지고 논란이 계속되니까 청와대에서 비선 실세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문건 유출 과연 누가 했느냐 이건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몰고 갔거든요. 프레임을 전환했죠. 그렇죠. 그리고 검찰 수사도 그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청와대의 의중대로. 그런데 그 검찰 조사 받을 때 권력 서열이 이제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가 박근혜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 그거는 당시 청와대에 있었을 때 박관천 전 경정 생각만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사정감찰업을 약 13년 이상 수행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어떤 국민이 대통령에게 준 준엄한 권력의 의사결정에 비선실세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제가 받고 또 자주우지하는 걸 봤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렇게 느꼈죠. 이게 방송에서 말씀드리면은 적절한 표현인가 문도 같지만 어떤 정치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알고 보니까 1+1이었다. 그래서 제가 틀리지 않는 비유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에 당시 했던 이야기는 그 보고서에는 최순실 얘기는 전혀 없었다. 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윤회 씨만 있었다. 아니죠. 원래 그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 좀 들어가 있었고요. 그다음 그 보고서를 제가 처음 만들고 난 다음에 7, 8번 정도 수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7, 8개 버전이 있는 거죠. 첫 버전 때는 권력 서열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조전 비서관께서 이거 영린이다. 영린이다. 계속 한 7, 8번 수정을 하면서 톤 다운된 거죠. 계속요. 그래서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보고된 것은 언론에 공개된 문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고된 거죠. 그러면은 그 농도를 조금 떨어뜨렸다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은 그 말씀을 해줄 수 있나요? 맨 처음에 어떤 보고서였었는지? 그래서 제가 공무 수행 중에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자세히 드리지 못하겠지만 그 처음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정농단에 국정에 개입해서 농단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권력 서열이 1, 2, 3이라는 이러한 지금 참 참담한 일이 일어난다. 라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또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 각종 버전이 제 컴퓨터에다 수록돼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보았죠. 그러면 검찰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때 그걸 갖다가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협조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당신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작성한 문건이 맞느냐.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에서 안 주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협조를 구해서 받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내용은 제가 그때 검찰에서 조사받은 조서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나중에 재조사를 하든 뭐들 하든 밝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사건 때문에 또 경찰관 한 분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청와대에 회유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회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회유를 말한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언론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 회유가 있었고 회유를 한 사람은 민정에 누구고 회유를 받은 사람은 누구다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회유를 어떻게 받았는지 나왔지 아직 밝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저는 밝히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회유를 한 사람도 받은 사람도 우리가 그 역사적 사실 앞에서 국민 앞에서 그런 진실은 다 밝혀져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박 의원께서는 어떤 회유인지 짐작은 하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민정의 커리큘럼을 다 알기 때문이죠. 말씀 못해도. 알겠습니다. 자,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함께 구속됐고 징역도 20년, 24년 1심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박 의원이 맨 처음에 언급했던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정윤회 씨는 수사조차 받지 않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직을 떠나 있는 제가 지금 누구의 사법적 처벌 문제에 대해서 감론을 받았으면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간이 문제이 삽질 규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칼럼을 쓴 적이 있죠. 황제 수사 원조가 정윤회다.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질신문이 잠시 있었거든요.
이때 현장에서 제가 직접 목격한 거죠. 신문하는 검사의 태도, 이를 대하는 정례 씨의 여유롭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면서 참 실세는 실세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제가 집으로 느끼게 되었죠. 아, 박 의원과 정윤혜 씨가 함께 대지심을 했다고요? 예, 잠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검찰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다? 예. 그런데 어쨌든 상계신문에 보도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검찰이 예. 정윤혜 씨의 휴대전화 발신지 위치 추적을 해서 청와대에 없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 자세한 수사 과정에야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최준실 씨가 대포폰을 갖다가 아주 이렇게 사용했지 않습니까? 예.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과연 이런 부분도 수사가 되었는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전체적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지 않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어쨌든 한때는 박 전 대통령을 모셨던 분 아닙니까? 예.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판에 안 나오고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대통령이 취임하면 여의도 광장에서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69조에 의해서요. 예. 그게 처음에 모두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이렇게 나갑니다. 예. 나는 법을 준수한다. 법치주의 준수라는 국민 앞에 엄숙을 하는 것입니다. 예. 민주사회에서 헌법은 소정되지 않는 갈등에 대한 마지막 보루죠. 이걸 무시해버리면 공동사회는 종교 일태롭거든요. 예. 그리고 현직 때 탄핵을 당하실 때 무슨 역근거다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과연 이게 상식에 맞는지 제왕적 대통령 국가에서 현직 대통령을 엮을 수 있는 것이 과연 상식에 맞는지도 좀 약간 의문이고요. 사법부 판단은 설령 자신의 양심과 일치하지 않는다 해도 존중되어야 우리 사회가 존립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예. 굉장히 비밀스럽게 오픈되지 않은 생활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구중궁궐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 이런 걸 좀 궁금해하는데 조홍천 의원도 그렇고 지금 박 의원도 그렇고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을 굉장히 좀 아끼는 것 같거든요. 예. 저희가 한 업무가 좀 보면 옛날 같으면 대관 업무지 않습니까? 예. 진언을 하는 업무지 않습니까? 예. 대관원에요. 예. 대관들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있을 때는 목이 부러져도 붓은 꺾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나온 다음에는 자기가 한 일을 가슴에 묻는 것이 저는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비망록이라든가 회고록이다 이런 거 쓸 생각은 없으세요? 그건 아직까지 제가 마음에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실은 역사라는 것은 장차 우리가 교훈을 위해서 그렇죠. 예. 실제적인 사실이 다 기록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럴 필요가 있을 때는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국가를 운영하는 게 시스템으로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박 전 정권에서는 그게 아니었다고 지금 재판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죠.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만기 침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도 받는데 즉 도움은 국정 보좌를 받는 것은 공식적인 내각과 대통령 비서실은 법률적인 정부주의에 돼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대통령도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 정치적 뜻을 같이 하셨던 분들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비서인하는 사람들이 공식 조직 의사를 뛰어넘어가지고 유부당할 정도면 이건 국정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거죠.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비선, 관관 이런 사람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해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공익보다는 자익을 추구하죠. 그러면 국정이 제대로 운영 안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또 이제 이런 비서실에서의 입김이 무서운 것을 실감하고 공식 조직인 대통령 비서실마저 올바른 건의를 하지 않고 이들 비선에 기대어가지고 자신의 자리 보존을 추구한다면은 아주 불행한 사태가 초래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언젠가는 박 의원님의 그 글을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예. 오늘 말씀은 그러면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박간천 아시아경제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지 목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아가지고 방송 중에 기침을 몇 번 해서 방송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데일리 핫 코너죠. 최강변기 시작하겠습니다. 날마다 쏟아지는 수많은 이슈들을 대한민국 최강 변호사와 최고의 기자가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노영희 변호사와 아시아경제 장용진 법조팀장이 함께합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방금 났어요. 났고 재판에 넘겨진 지 한 1년만 갔습니다. 1년 만에 이제 1심 판결이 났는데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 자, 두 분 일단 1심 판결에 대해서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좀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네. 물론 인정된 뇌물 액수가 200억 정도인데 예. 뇌물이 아니지만 범죄 사실에 포함되니까 유죄가 인정된 그러니까 강요적으로 이렇게 저희들끼리 이제 사석에서 시체말로 삥 뜯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갈취한 거잖아요. 예? 갈취한 이동원까지 포함하면 500억 원이 훌쩍 넘는데 그런 것으로 보자면은 징역 24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대통령의 행동이라고 본다면 뇌물을 받는 거나 갈취를 하는 거나 사실 죄질의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조계에서도 보면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이 25년에서 30년 정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조금 모자라지 않느냐,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노 변호사님. 네, 원래 이제 판사님들이 뭐 다 알아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판결을 내리셨겠지만 네. 뭐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그 피의자의 신분이나 피의자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씩 잣대가 다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형이 상당히 가벼웠었는데 그게 이제 대통령으로서 사실은 이 사건을 촉발시킨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근데 유죄를 선고함에 있어서 최순실 씨보다 뭐 겨우 4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런 형을 선고했다는 것은 최순실 씨는 사인의 지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우리가 가할 수 있는 비난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할 수 있는 비난의 정도는 정말 격이 다른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또 하나는 뭐 재판에 임하는 태도나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또 비춰봤을 때에도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너무 좀 약한 형이 선고된 것 같긴 한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사법부를 아주 무시하는 전략이었잖아요. 네, 그런 것이었고. 지금 뭐 저는 뭐 30년 구형이 24년이면은 많이 나왔나고 했는데 지금 노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최순실이 20년인데 박 전 대통령 24년이면 짧은 거 아니야? 이렇게 비교하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혐의 사실 자체도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많이 다르고 더 중요한 건 최순실 씨는 사인입니다. 우리가 일반 국민하고 대통령하고는 같게 취급하면 안 되는 게 아닌가. 판결문에도 잠시 나오는 내용인데요. 국민의 직접적인 선택, 선출에 의해서 된 대통령입니다. 선출직 대통령이거든요. 그런 사람하고 그냥 보통 사람하고 형량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 죄질의 차이가 비난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간과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도 정말 대통령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박 전 대통령 혐의가 대부분은 이제 유죄로 인정됐죠? 그렇습니다. 네, 일부 무죄가 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일부 무죄 난 걸 좀 한번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무죄가 나는지? 이제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한 광고 발주 요구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KT라든지 또 포스코하고 몇 군데에 이제 광고 발주를 강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무죄가 났습니다. 직권남용 무죄인 거죠? 직권남용에서도 무죄고요. 강요죄에서도 일부 무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무죄가 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그룹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영재센터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지원과 관련해서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제가 왜 일부 무죄된 거를 좀 알려달라고 하냐면 지금 판결 때문에 또 네티즌들도 많이 부글부글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삼성 거는 다 빼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롯데, SK는 유죄로 하고 삼성은 무죄다. 이걸 오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삼성 관련해서는 승마 지원과 관련된 비용 일부를 빼고는 사실은 다 이제 무죄가 선고된 부분인데 네. 기본적으로 왜 그런 선고가 가능했냐면 이 사건 자체를 제3자 뇌물죄라고 보고 제3자 뇌물죄의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그 해당 기업에 현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봐야 된다. 네.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검에서는 실제로 승계 작업이라고 하는 현안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승계 작업과 관련된 포괄적 현안도 없었고 개별적 현안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죄가 된 건데 그래서 그 영재센터 후원 관련해서 역시 무죄가 나왔죠. 하지만 롯데와 관련해서는 다르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는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사실은 부정한 청탁이 필요한 것도 맞았는데 이 롯데는 당시에 그 형하고 동생하고 간에 이제 싸우는 과정 중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롯데월드 타워 지점의 그 면세점 사업권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현안이었다. 그런데 그 현안과 관련해서 그 신동빈 회장이 이 현안을 인식하고 있었었고 대통령 역시 인식하고 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하여 묵시적으로 서로 간의 대가 관계가 인정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거거든요. 네. 더더군다나 롯데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롯데와 관련해서 그 70억 지원받은 금연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강요죄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이것도 인정했단 말이죠. 그러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나 강요죄가 박 대통령에게 인정이 된다면 롯데 입장에서는 피해자라고 하는 주장인데 어떻게 피해자한테 뇌물을 준 사람이다라고 하는 신분을 같이 얘기할 수 있겠느냐. 네. 이 사람은 강요에 의해서 돈을 준 희생양 아니냐. 사실 그렇게 보는 게 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부분이 그 있는 거죠. 법원의 잣대가 좀 이중적인 게 아니라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데는 현안이 있다 그랬는데 삼성은 또 승계작업 그룹의 사활을 건 현안 아닙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상당히 공을 들여서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또 삼성의 현안 특히 승계 작업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으로는 분명히 현안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인식과 또 법정에서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한 증거를 위해서 어떤 이런 기준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훨씬 보통 사람들보다 높은 수준의 증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제일 결정적인 것이 바로 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간의 합병 과정에서 이 국민연금이 동원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두 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을 하느냐 반대하느냐가 결정적인 문제였는데 네. 이 문영표 장관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유죄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왜 대통령은 빠져나갔느냐. 똑같은 얘기를 했을 텐데. 다만 이런 점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이 생각보다 이 방어를 잘 폈다. 방어를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찝어서 하나하나 그 탄핵하는 방법을 썼었는데 그 방법이 의외로 잘 먹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이게 조금 어폐가 있을 수는 있겠고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삼성과 관련해서 항소심 선고에서 이 부분이 무죄가 나면서 이것이 지금 1심의 김세윤 부장판사한테도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의심이 좀 듭니다. 자, 자연스럽게 그 얘기 한번 해봅시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문영표 이사장은 구문제 때문에 유죄가 났는데 이 판결은 지금 그 정반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 해석을 한 것이 문영표 이사장뿐만이 아니고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안종범 수첩에 대한 증거 능력이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재판에서는 그건 다 인정했단 말이죠.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것도 이제 최순실 씨에 대한 판결 선고할 때 김세윤 부장이 마찬가지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했는데 그게 직접 증거로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것은 아니고 그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당시의 상황을 추단해 볼 수 있는 정도의 정황 증거. 간접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서도 1심 재판부에서는 사실 안종범 수첩을 인정했거든요. 근데 다만 2심 그 항소심 재판부에서만 인정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1심과 2심 즉 하급심이라고 우리가 보통 불러요. 이렇게 1심과 2심의 판단이 서로 다를 때에는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같은 곳에서 판결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아직까지는 ING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사님들 몇 분한테 물어봤어요. 좀 따졌죠.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라고 했더니 좀 따지지 마세요, 좀. 아니 원래 저희는 그게 따지는 게 저희 일이기 때문에 근데 따져봤더니 참 묘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안종범 수첩이 인정할 수 있는 거는 그 안종범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대화가 오가갔다는 건 인정이 되는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뭐 삼성 이재용 부회장 아니면 뭐 다른 뭐 재벌 총수들과 대화가 오갔다는 것을 인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추론할 뿐인데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바로 그 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대화가 오가지 않았다라는 부분만 강조한 것이고 김세현 부장 판사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에서는 안종범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대화가 오갔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인정한 대화의 범위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럴듯한데 한편으로는 짜증이 살짝 나더라고요. 그래서 말장난하신다고 제가 화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과연 어느 정도 수긍을 해줄 수 있느냐가 바로 이 판결, 바로 이 증거 능력 인정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단이 어떤 평가를 받는지가 또 좌우가 될 것 같습니다. 재판부에서 반성 없는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죠. 판결하면서. 네, 반성 없는 태도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본인의 결국엔 모든 책임은 결국엔 대통령이 져야 하는데 그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자꾸 뭐 최순실한테 속았다거나 혹은 자꾸 아랫사람한테 이 탓을 돌린다거나 자신은 잘 모른다거나 이런 입장을 보인 것하고 그다음에 재판에 잘 성실하게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자기의 죄 인정하고 했으면 많이 떨어졌을까요, 형량이? 그랬을 가능성도 있죠, 사실은. 왜냐하면 오늘 그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형의 가중인자, 즉 가중해서 더 좀 중하게 처벌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태도를 지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고 출석하고 그랬으면 뭐 조금이라도 더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그거 자체가 뭐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또 어쩌면은 뭐 또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오늘 판단을 들어보고 나니까 혹시 정말로 최순실 씨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렇게 된 거 아닐까? 이런 의심까지도 제가 들더라고요. 약간 제가 귀가 얇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대통령이 재판을 계속 거부해 왔었는데 오늘도 나오지 않았고 항소할까요? 오늘 국선 변호사가 말했죠.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상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 상의는 됩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직접 전화하지는 못했고 상의가 과연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속으로 드렸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혼자 자체적으로 사실은 항소할 수가 있어요. 항소장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딜레마죠. 사실은 항소를 하자니 재판을 인정하는 거 꼴이 되는 것이고 또 안 하자니 확정이 돼버리는 꼴이니까 어찌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럴 때는 눈 감고 모른 척하고 변호인이 알아서 항소장 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닐까 혹시.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 본인이 이제 또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근데 뭐 박 전 대통령 측에도 항소 안 해도 검찰이 항소할 거 아닙니까? 검찰도 지금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표현을 보면은 최종적인 결론, 국민의 상식에서 납득할 수 있는 최종적인 결론을 얻어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최종적인 결론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법원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이나 국선 변호인 모두 항소의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한 이유가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었거든요. 1심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거부했기 때문에 2심 재판부는 또 바꿔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핑계를 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1185억을 구형했는데 10분의 1로 떨어진 것. 그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삼성에서 미르나 K재단에 지원한 지원금 204억이 무죄가 났고 또 그 뭐 장시호 씨 관련된 부분입니다만은 영재센터 관련된 부분도 무죄가 났고, 그러니까 검찰에서 기소했던 내용 중에서 그 뇌물과 관련된 부분 중에 상당 부분이 사실은 다 무죄가 났기 때문에 인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2배에서 5배 정도를 벌금으로 부과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72억 뭐 9,470만 원 뭐 그 정도 금액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180억 선고한 것은 한 2배 좀 넘는 금액 선고한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는 뭐 금액 가지고 뭐라고 할 건 아닌데, 다만 문제는 바로 그 검찰에서 주장한 그런 기소 내용과 다르게 벌금 액수가 이렇게 현저히 떨어지게 된 원인이 바로 뇌물죄와 관련해서 무죄가 많이 났기 때문이다.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뭐 이 순간 뭐 뒤집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그렇지는 안 보입니다. 그래요? 네.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게 벌금 같은 경우도 구형량에 비해서 선고량이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그 구형을 할 때는 좀 많이 때리고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봤을 때 검찰이 구형한 양의 10분의 1 정도 선고되는 사례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벌금 액수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뇌물 액수를 너무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180억은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이 돈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환영 유치를 하게 되죠. 환영 유치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때우지 않고 몸으로 때운다. 즉 3년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더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판결문에도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지금 24년 받았는데 뭐.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게다가 또 다른 사건도 있으니까요. 그거 제가 지금 하려고 그랬는데. 예. 좋아요. 역시 훌륭한 변호사입니다. 바로 답해 주세요. 이거 말고 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상당을 뇌물로 받았다. 36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사실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천 개입 논란이 있기 때문에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판결 선고가 났던 국선 변호사들은 만나지 않았지만 이 국정원 특활비 관련된 부분에 변호를 하고 있는 국선 변호사들은 만났거든요. 그건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그동안 커버하지 못했던 부분,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국선 변호사들이 이제 선임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 하나도 정보가 없어서 아마 만나서 물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도 역시 뇌물죄이기 때문에 사실은 1억 이상 받으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범죄라서 중형이 선고되겠죠. 만약에 유죄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거기서 중형 나오면 이거하고 합산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합산하게 되는 거죠. 이게 각각 이제 확정이 된 다음에 합산을 하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더하기 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정확히 더하기를 하죠. 그렇게 합니까? 네. 24년이면 31년 이렇게 되는 네, 건가요? 막 그런 식으로 되죠. 네. 저는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 외형상으로 보자면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가 있는 그 중범죄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산술적으로 무기징역 2개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물어봤더니 그렇지는 않고 이런 경우는 이제 사후적 경합범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해서 사후적으로 만약에 같이 재판을 했다면은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양형을 많이 깎아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병합시켜서. 네, 병합시켜서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안 되고.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30년 이상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30년 이상 최종적으로 나올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지금 좀 정리를 하자면 기소 시기가 달라서 1심에서는 같은 재판부에 병합을 못 시켰지만 이제 만약에 2심 재판부에서 서로 간에 속도를 잘 조절해가지고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두 사건을 병합시키는 것도 사실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의 판결이 또 나오니까 반드시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제 문제는 지금 항소 관련해가지고 좀 복잡한 셈법이 들어있다는 거죠. 세월호 7시간 그 조작한 거 있잖아요, 보고서.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검찰이 대통령하고는 연관 안 짓고 있나요? 지금 현재 검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세월호 뭐 조작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그 관련 공무원들의 위증 논란이 사실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역시 이제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회에서 위증죄로 고발해야 되는 또 부분이 있고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 거죠. 거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검찰에 몇 분한테 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가고 있는 단계다. 여기서 멈출 수도 있고 또 더 나갈 수도 있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증거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달려 있다. 근데 우리의 목표로는 갈 수 있다면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라는 의지는 밝혔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도 갈것 약간 같지 좀 않아요? 네, 그거는. 네.
지금 오늘 판결이 났고, 오늘 24년 그것도 1심 판결 났습니다. 아직 뭐 2심도 있고 대법원 판결도 남아있고. 근데 오늘 언론 보도에 벌써부터 사면 얘기를 하더라고요. 희한한 사람들이 왜 벌써, 지금 이제 딱 1심 끝났는데 무슨 사면이 어떻고 저떻고 얘기를, 뭐 전두환 때는 어땠다는 등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사면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사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를 만들었던 그 세력들한테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느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줬더니 용서를 빌고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지금 변명을 하고 있고 역사를 뒤집으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예. 그렇다면 반성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한테 사면이라는 있을 수가 없다. 사면 여부는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나 반성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면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사면을 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아마 교대역 그 법원 근처에서 태극기 집회가 굉장히 심하게 열렸던 것 같아요. 열렸죠. 심하게는 예. 아닌 것 같아요. 열리긴 열렸는데 사실은 상당히 톤 다운돼서 물론 이제 모인 사람의 숫자가 적고 근데 예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톤 다운된 게 아닌가 느낀다는 거죠. 노영희 변호사님 이런 말씀하시면 오늘 가시다가 좀 위험합니다. 아, 그럴까요? 저는 사실 좀 말씀을 할 때 조금 조심스러운 것인데 숫자가 많이 줄기는 줄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한 3,000명 정도 올 것이다라 예상했는데 그게 훨씬 못 미치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SF로 최지희님께서 남편 직장이 교대역 근처인데 그래도 탄핵 반대 집회 때문에 너무 시끄러웠대요 지금. 시끄럽긴 하죠. 저희 사무실도 그 앞이에요.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네, 맞아요. 그런데 사면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지금 뭐 당장 사면 이게 하는 거는 이상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1심 판결 났는데. 그리고 대통령이 발의한 지금 뭐 개헌안, 야당이 발의한 개헌안에도 다 대통령 사면권 제한한다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개헌에 어떻게 개헌할 것인가 방법론에 대해서는 뭐 여야가 차이가 있습니다만 개헌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정부 안에서 개헌된다면은 대통령 사면권은 제한된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쉽게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막 결론까지 내려주시고. 훌륭한 진행자예요.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훌쩍 갔어요. 엄청 빨리 가네요. 예. 너무 스피드 있게 진행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럼 두 분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4.5메가 주파수 94.5 YTN 뉴스 FM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는 라디오 주파수 FM 94.5MHz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실시간 들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 팟빵 앱과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는 방송이 끝나면 바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참여도 하실 수 있는데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예스 앱에서는 무료로 실시간 댓글 참여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정농단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 2016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죠. 그 사이 혐의는 기존 18개에서 22개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말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고 오늘 내려진 법원의 판단 앞서서 살펴봤습니다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이었습니다. 생중계된 오늘 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볼 수 없었는데요. 여전히 정치 재판이다. 이 프레임인 건지 오늘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청문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바쁘시죠? 예, 이거 여러 가지 일로 좀 바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생중계 보셨어요? 예, 생중계 TV 통해서 봤습니다. 예.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예, 최순실 때도 한 2시간 걸렸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좀 빨리 할 줄 알았더니, 그래도 초반에 좀 빨리 진행되는 것 같더니 결국엔 2시간 넘어서, 예. 승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요. 오늘 1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예, 구형이 30년 했었는데 저는 한 25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24년도 나왔고 일부 무죄가 선고된 범죄 내용들을 본다면은
구형량에 비춰보면 적정한 형이었다고 봅니다. 적정하다. 근데 앞서 우리 뭐 기자하고 법조계 기자하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20년 나왔는데 박 전 대통령 24년은 좀 너무 약한 거 아니 그런 지적도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전 대통령 이번에 한 구형을 30년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구형 자체가 좀 작았던 점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이 뇌물 사건뿐만 아니라 네. 국정원 뇌물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다른 혐의로 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게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예, 그런 것까지 재판부에는 감안해서 한 번에 재판 받을 때 받을 수 있는 선고 형량과 예. 좀 참작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삼성건에 관해서 일부 무죄 난 것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삼성건에 있어서는 물론 일부 안정모 수재에 대한 증거 능력도 인정한 부분도 있고 예. 살치도도 말 3마리 구입이라든지 등 36억 정도도 뇌물로 인정한 적은 있으나 여전히 개별적 현안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특히 더더구나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일부 네티즌들은 삼성공화국임을 다시 입증했다. 이런 불만도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은 네. 1심 선고가 또 지난 2심 재판에 2심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향후 2심이라든지 그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정리가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 의원께서 지난번 국정농단 청문회 청문위원으로 활약하면서 뭐 조윤선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건 관련해서 결국은 대답을 들었잖아요. 예. 오늘 관련 판결도 했습니다. 블랙리스트에서 이건 다 유죄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 유죄가 났죠. 다 유죄가 났고 특히 이제 그런 유죄가 난 것은 결국 증거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서도 재판부가 안종범의 수첩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적극적으로 인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 비춰온다면은 삼성 관련해서도 아쉬움이 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저희들이 지금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해서 잘 몰랐을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전에 우리 김영환 민정수석의 비망록 업무 수첩에 보면은 2014년 6월 20일자에 분명히 삼성그룹 승계 과정 모니터링 등이라고 업무 수첩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즉 삼성그룹의 승계 과정에 대해서 청와대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간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 출신이시니까 검찰 조사는 잘했다고 보세요 이번에 검찰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재판을 계속 보이콧했어요. 근데 재판 보이콧하고 나오지 않고 이러면은 당연히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내려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왜 계속 이런 스탠스를 취하면서 정치 재판이라고 했을까요?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두 가지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는 더 이상 수사라든지 재판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전략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재판을 출석하지 않아도 어느 시점이 되면 결국 사면이 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번 사건이 형사적 사건이 아니라 정치적 사건이어야 된다. 뭔 말이냐면 1, 2, 3심을 다 정상적인 재판을 받아서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은 법률적으로 본인이 잘못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데 정치 재판이라고 프레임을 설정한 다음에 재판을 제대로 안 받게 되면은 나중에 사고이라도 그때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걸 위해서 지금 일정한 기간 지난 후에 지금 수사라든지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오늘도 그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 모여서 시위를 했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 어때요?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한 또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분석도 가능할까요? 그래 전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한다 한들 그런 지지자들이 보시다시피
상당수가 되지 않고 아주 소수, 극소수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점 본다면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노리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선거는 그 지지자들 결집시키는 게 제일 우선이다.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선거 결과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까요? 지방선거에는 특별한 영향이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있다고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유리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재판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1차적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많은 액수의 뇌물들 그리고 그 많은 부적절한 직권 남용들이 형태가 낱낱이 드러나있고 어떻게 보면은 일부 대기업과 관련된 뇌물 강요죄 부분에 있어서는 전직 대통령이 이런 데까지, 이런 자잘한 데까지 이권 개입했나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예. 정상적인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라고 한다면은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는 지지를 철회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대부분 불행한 그런 역사를 지냈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도 지켜보는 게 마음이 편치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든 아니면 반대를 했던 사람들 간에 네. 어쨌든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죄명을 가지고 구속이 되고 또 1심을 됐고 재판이 선고되고 또 다른 제목들 또 다른 수사와 재판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이 정말 납득하기 어렵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일찌감치 포기를 하고 국민들을 향해서 유무죄를 따라서 국민들을 실망시킨 게 죄송하다. 그리고 세월의 유족들에게도 감옥에서라도 그때 제대로 일을 처리를 못했던 것에 참여한다. 이 정도 말을 언급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도 국정 최고 지도자였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책임 있는 모습을 좀 보여야 하지 않냐. 네, 그런 대답으로 마무리하고요. 다른 현안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법사위 소속이지 않습니까,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이희호 여사 경호 문제가 좀 논란이 됐어요.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서 처리가 되지 않았고, 결국은 김진태 의원 주장은 법에 명시된 시효가 끝났으니까 경호처에서 경찰로 이관해라. 이 얘기인 것 같고, 논란이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계속 경호처가 맡으라 그랬거든요. 여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의 경호 문제가 논란되고 정쟁이 된다는 자체가 좀 안타깝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현재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이런 논란이 예상됐기 때문에 경호 관련 법률을 지금 개정안을 19대 때 올렸었고 지금 다시 한번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19대 때는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간에 합의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고 이번 20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관련 법률안이 올라와 있는데도 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처리를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국회가 이 법률을 처리하지 않고 있으면서 그걸 이유로 해서 논란이라든지 정쟁을 벌인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일반 분들이나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경호처에서 경호하는 거하고 경찰이 경호하는 거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경호의 내용이라든지 수준이라는 건 좀 다른 것도 있겠지만요. 네, 외국의 예를 본다면은 통상적으로 경호라는 것들이 긴밀한 인적 관계가 형성되고 친밀감이 있거라든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같은 기관이 종신적으로 하는 것이 일례입니다. 만약에 이제 경호처에서 경찰로 경호기관이 바뀌게 된다면은 새로운 사람들이 또다시 와서 경호 대상자와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하고 이래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이거 법 개정 통과는 어떻게 계속해서 하는 거죠? 시도해보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건들이 있는데요. 예. 그런 문제들이 본질적인 문제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게 설득이라든지 타협을 통해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니까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어쨌든 선거가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뭐 다른 당들은 경선 일정도 잡고 있던데. 예. 평화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쨌든 호남이 기반처럼 보이는데요. 선거 준비 어떻게 잘 돼갑니까?
예, 제가 지금 전남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 지난주에도 이제 일부, 예. 출마자에 대해서 공천, 심사를 했고요. 예. 또 이번 주도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출마 예정자들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 더더군다나 이제 국민들로부터 예.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후보를 구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네, 하지만 지금은 저희 당의 지지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이런 점들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지율을 조금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저희들이 진심을 통해서 다가가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후보를 선택해서 내야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이야기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예스 앱으로 우시사님께서 중국 우시에서 본방 사수 중입니다. 이 작가 짜요.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앱으로 들으시면 세계 어디든 저의 방송을 들을 수 있으니까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4부로 다시 돌아옵니다. 네, 어제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 평양 공연 봄이 온다를 보셨을 텐데요. 이번 공연에는 조용필, 이선희, 윤도현, 레드벨벳 이 외에 모두 11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 이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많은 분들이 이번 공연을 위해 애썼죠. 오늘은 그 가운데 한 분을 스튜디오에 한번 모셔보기로 했습니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정부 관계자나 연예인들보다도 이렇게 묵묵히 뒤에서 애쓰는 주시는 분들을 조명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평양 공연 기술팀으로 영상 제작을 맡으셨던 최희성 PD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희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영상 제작을 맡으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라고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저는 영상 제작 PD를 하면 일반적으로 방송국에 있는 PD분을 많이 떠올리시기도 하는데 공연에서는 흔히 노래나 이런 콘텐츠들이 주를 이루지만 그래도 공연 연출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영상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부분을 제가 메시지 전달을 위한 영상을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제 TV로 봤을 때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 가사도 나오고 뒤에 화면 배경화면도 자꾸 바뀌더라고요. 그런 거 제작하신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그렇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 공연에 평양 도착해서 그걸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사전 작업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약 출발 전, 공연 시작 출발 전, 한 10일 전에 저희가 전체 회의를 했고요. 10일 전에? 예, 제작 기간은 약 10일 정도 주어진 상태에서 그런 영상들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부 측에서 이렇게 연락이 와서 평양 공연을 좀 함께 하자. 제안 왔을 때는 어떤 기분이 들으셨어요? 저는 그 평양까지 제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처음 가보신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좀 이렇게 어떻게 좀 놀랍거나 혹은 기대가 있다거나. 네, 저도 평양을 가게 된다는 거는 그 회의를 하고 나서 바로 알게 되진 않았습니다. 우선 영상을 제작하다가 그 기획사 쪽에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혹시 저도 평양을 가게 되는지. 그러니까 당연히 가게 된다고 했을 때 이제 좀 이 무거운 책임이 그렇죠. 느껴졌고요. 예.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체력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거기 가서 잠도 잘 못 잤다 그러던데 그만큼 그 스케줄이 빡빡하게 돌아갔나요? 네, 보통 이틀 공연을 연속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준비 기간이 좀 많이 들어서 힘들지만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공연장에 가면 사전에 영상을 다 준비하고 가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크게 할 게 없는데 그 제대로 된 그 컨펌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북측에 계셔가지고
이쪽 한국에서 영상을 다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북측에 가서 또 피드백을 받고 그걸 수정하는 작업을 같이 진행하느라 좀 저희도 빡빡했고 그 공연 스텝 같은 경우는 두 공연장을 동시에 준비를 하고 철수를 하느라 좀 많이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첫 방송이시죠? 맞습니다. 살짝 긴장하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 평양에 가서 음식은 몇 번 드셨어요? 한 5끼, 6끼? 4박 5일 오래 있었으니까요. 네. 그 중에 제일 네네. 기억에 나는 음식이랄까요? 아무래도 역사적인 음식은 옥류관의 평양냉면. 그 유명한 옥류관의 평양냉면. 그 우리 쪽에서 먹던 평양냉면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먹는 평양냉면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는데 제 입맛에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평양냉면 자체에 기대감도 없었고 그 옥류관이란 것도 평양에 가서 그런 데가 유명한 데가 있다라고 들어서 이제 알게 됐는데 막상 가서 먹어본 냉면은 일반적인 한국에서 먹는 평양냉면이랑 전혀 다른 맛이었고요.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냉면은 자기 입맛에 안 맞았는데 평양의 평양냉면 맛있던가요? 엄청 맛있었어요. 엄청 맛있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 같이 간 스태프분들 중에도 평양냉면 매니아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껏 우리가 무슨 냉면을 먹어왔는지 좀 정체성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뭐 인터넷에 재밌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그 냉면 불이 부시는 분들 냉면은 뭐 쇠젓가락으로 먹으면 안 되고 냉면 고유의 맛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다대기도 넣으면 안 되고 막 그렇다는데 평양에서는 다 막 넣어서 먹으라 그랬었다면서요? 네네. 저희도 이제 궁금하니까 어떻게 먹는 방법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안내하시는 분이 갑자기 주변에 있는 다대기를 듬뿍 이렇게 넣어주시고 식초도 뿌려주시고 겨자도 옆에 드시면서 취향껏 드시라고 그래서 이걸 다 먹냐고 해서 뭐 그러면 다 먹어야 맛이 나지 이걸 안 넣으면 말했어요? 무슨 맛으로 먹냐라고 하시더라고요. 양념장 죄송합니다. 양념장으로 바꾸겠습니다. 저 수정했으니까 방심이 우리 PD 양복 입히지 말게 해주세요. 수정했어요. 양념장으로. 그래요. 그럼 처음부터 한번 얘기를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을 못 갖고 갔다면서요. 그러면 정부 측에서 휴대폰 갖고 오면 안 된다고 미리 얘기했던 건가요? 네, 그런 건 사전에 북한을 가기 전에 미리 교육을 다 통일부 통해서 사이버 교육을 받았고요. 핸드폰 같은 경우는 사전에 기획사 쪽에서 수거를 해서 이제 못 가져가는 걸로 하고 그 외 사진기나 뭐 아이패드 같은 기기는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전자기기는 갈 수 있고 그럼 사진은 마음대로 찍을 수 있었겠네요. 네, 제재가 심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좀 그런 규제는 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김포공항에서 갔습니까? 비행기 타고? 네네. 장비들은 따로 갔어요, 그러면? 네. 이제 스태프들이 선발대로 주로 이동을 했는데요. 장비들은 그 사전에 먼저 보내고 신고를 다 해서 그렇게 갔어요. 얼마나 걸리던가요, 비행기로? 비행기로 딱 타서 비행기로 날아간 시간은 1시간 정도 소요된 것 같아요. 1시간이요? 딱 타서 딱 내릴 때까지? 네네네. 내렸을 때, 뭐 거의 대부분이 처음 가셨을 것 같아요, 평양을. 예, 맞습니다. 네네. 거의 비슷한 분위기였을 것 같은데, 창문도 막 바라보면서. 네네. 어땠어요, 당시? 그러니까 그때 무슨 말을 막 한다기보다도, 정말 처음 본 세상을 보듯이 전부 다 이렇게 양쪽 창을 뚫어지게 이렇게 바라보시는 장면들이 좀 저도 인상 깊었고, 제가 이제 밖에 평양을 처음 본 이미지는 똑같았습니다. 그냥 밭 이런 게 멀리서 보이는 그런 이미지. 네. 그 비행기 도착하고 내릴 때, 그 북한 군인이 명단과 사람을 확인했다 그러는데 한 명 한 명. 네네네. 최 PD한테 물어봤을 때 긴장해서 관등성명을 했다고. 네, 맞습니다. 저도 보통 공항에 도착하면 한국 분들도 성격이 급하셔가지고 짐 같은 거 빨리 내려서 먼저 내리려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다 일어서 있죠. 근데 이번에는 통제를 하셔서 진짜 이 비행기에 탑승하신 분 한 분 한 분 순서대로 내리면서 이제 나가게 됐는데 밖에 이제 그분들이 검열을 하고 계셨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상 나가니까 그 TV에서만 보던 그 군인 복장을 하시던 분이 명찰을
보면서 저희한테 최희성 선생 이렇게 이런 투로 예. 말씀을 하시니 저는 당황해서 이렇게 딱 경직된 자세로 관등 성명을 하고 내렸습니다. 네네. 네, PD 최희성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네네. 최희성 PD입니다. 아, 그렇게. 네네. 예.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버스로 이제 호텔까지 이동할 때 네네. 차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거는 교통 통제를 북측에서 해준 건가요? 아무래도 그런 국가 차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행사가 있으면 길을 막거나 이렇게 하듯이 좀 통제를 해준 반면이 있었는데요. 요 며칠간 저희가 평양을 버스로 왕복하면서 평양 시내에서 본 차들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희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차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건지, 예, 그건 조금 잘 모르겠었습니다. 평양 시내 모습은 어떻던가요? 보통 우리가 뭐 한국 60, 70년대 모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저는 처음에 이미지는 70년대로 어느 정도 가정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정도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 패션 같은 거. 패션. 네, 그게 주로 보였고 그 건물들은 중국 베이징 쪽에서 많이 보던 그런 좀 거대한 규모의 이런 좀 비슷한 사상이 담긴 그런 느낌의 건물들이 좀 많았습니다. 혹시 북한 주민들하고 대화는 해보셨어요? 완전 이 행사 관련된 분 아니고는 따로 대화는 할 수 없었어요. 예. 그러면 뭐 호텔 직원이라든가.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랑은 주로 대화를 했고요. 대화를. 예. 그 어떤 대화를 하셨어요? 호텔 직원이나 아니면은 그 식당 옥류관이나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하고는? 뭐 식당 직원분들한테는 주로 음식 어떻게 먹는지, 뭐 어떤 걸 먹는지,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건지, 뭐 그런 궁금한 점들을 물어봤고, 저희야 이제 가장 많이 만났던 분들은 그 고려 호텔 안에 1층에 그 기념품 가게 상점과 그 이렇게 뭐 편의점 같이 조그만 슈퍼에 있는 거기 분들을 많이 접하게 됐는데요. 예, 그분들이랑 뭐 이런 얘기하면 깊은 저희도 이제 교육을 받아서 그런 정치적인 거나 뭐 사상 얘기는 꺼낼 수가 없었고 그냥 가볍게 이런 제품 소개나 이런 걸 해주시면 그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혹시 구입하셨어요? 네, 많이 구입했어요.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달러로 합니까 아니면? 네, 사전에 달러로 바꿔서 갔고요. 거기에 이제 뭐 굉장히 특이한 제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뭐 범뼈술이라고 해서 범뼈술? 네네. 호랑이 뼈술 같은. 네네. 그게 이제 약주라고 해서 뭐 관절에 좋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특이한 건 그 만든 회사가 중앙동물원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었어요. 제조회사가? 네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신빙성이 있지 않나. 재료에 대한. 글쎄, 그게, 아니겠지. 설마,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그래요. 그리고 패션도 얘기했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자료 화면이나 뉴스로는 조금 치마 미니스커트 입은 분도 좀 계신 것 같은데 청바지나 이런 건 못 본 것 같아요. 어때요? 네, 맞습니다. 그 청바지 같은 좀 자유로운 그런 패션은 없었고 남성분들은 거의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던 그런 양복 차림에 좀 그런 복장을 많이 하셨고 여성분들은 투피스 정장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또 그 시민분들의 옷차림도 옷차림이지만 좀 특이했던 점은 그 거리를 이동하실 때 조금 보폭이나 이런 게 다 비슷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걷는 것도 획일적이다? 네네, 맞습니다. 그런 게 좀 그냥 스태프들 간에 이제 뭐 뒤에서 얘기하자면 그냥 이런 게 이제 제식 훈련 저희도 교련 수업 이런 걸 어렸을 때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비슷하게 여기도 받아왔고 그런 게 이제 조금 더 익숙해져서 이제 이렇게 하나로 자리 잡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호텔 고려 호텔에 묵으셨어요? 북한에서 굉장히 자랑하는 호텔 같던데. 네네, 맞습니다. 시설은 괜찮던가요? 네, 시설은 엄청 깔끔했고요. 아무래도 오래 지어졌으니까 그만큼 좀 노후된 느낌은 들었지만 정말 깨끗이 잘 관리돼 있었어요. 그러면은 몇 층에 묵으셨어요? 저는 그 층이 총 34층까지 저희가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아래층부터 위층으로 올라갈 수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좋은 예. 방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30층에 묵었어요. 30층, 좋은 방에 묵었네요. 네, 나름. 그 30층 방 안에서 네. 그 평양 시내가 보일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모습은 어떻게, 정말 도시처럼 활기차게 보이던가요? 그 도시가 저희도 미세먼지 영향을 많이 받듯이 예. 북측 또한 그걸 피해갈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있었던 때 맑았던 날은 없었고요. 예. 그 전체적인 도시의 회색 색깔이 예. 그냥 뭐랄까 이런 평양의 이미지, 우리가 늘 생각하는 이미지를 좀 대변하는 느낌까지 좀 들었습니다. 활기차는 느낌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네. 하여튼 그래요. 우리랑 거리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는 우리가 미세먼지로 힘들면 거기도 미세먼지로 힘들겠죠. 휴대폰은 못 갖고 가셨다고 했는데 네네. 북한 주민들이 휴대폰을 좀 쓰는 건 보셨어요 혹시? 예, 북한 주민들도 휴대폰을 쓰고 있고 북한 자체에 휴대폰 제조 회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 근데 저희처럼 인터넷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틈틈이 인터넷 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고 그냥 사진 촬영이나 전화 통화하는 모습은 보였습니다. 그 호텔 안에서 냉장고 안에 있는 네네. 대동강 맥주 네네. 이런 것들 네네. 마음껏 꺼내 먹으라고 그랬다면서요? 예, 그 정도로 저희한테는 엄청 호의적으로 그랬고 그 호텔뿐만 아니라 공연장에도 케이터링을 딱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예. 미제 커피라든지 예, 그런 캡슐 커피 준비해주시고 음료수도 막 다 준비해주셔가지고 좀 많이 편하게 예, 그런 부분은 충족이 됐습니다. 예, 제가 저 피디한테 그 재밌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보통 우리가 뭐 호텔이나 숙박업소 가면 네네. 이렇게 뭐 수건도 닦고 그냥 아무데나 던져놓고 네네네. 뭐 휴지도 버리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가셨던 스태프들이 네.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네. 휴지도 하나도 안 버리고 네. 수건도 쓴 거 제자리에 탁탁 걸어놓고 그랬다면서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 저희가 또 막 아무렇게 하고 가면 이게 국가에서 이제 좀 대표해서 가는 몇 안 되는 기술진이다 보니까 좀 그런 거 하나하나 자체가 좀 누를 끼칠 수는 없었고요. 또 왠지 그 분들이 우리랑 좀 장벽이 있어서 좀 멀게만 느껴졌는데 네. 대화가 통하고 마치 좀 대화만 해도 좀 더 가깝게 느껴져서 옆집 아저씨들처럼 네.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책임의식이 많았네요. 예, 맞습니다. 괜히 우리가 저희도. 그랬다가 남한 전체가 요거도 먹을 수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 대동강 맥주는 대동강 맥주도 맛있었습니까? 맛은 있었는데 저는 맥주를 그렇게 막 디테일하게 선호하진 않고요. 그냥 시원한 맛으로 먹는 사람이라 대동강 맥주도 그냥 시원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그래요. 고려 호텔에 있는 동안 먹었던 음식들이 매일매일 바뀌었다면서요? 네네. 저도 그런 점에서 굉장히 다음 식사가 뭐가 나올지 기대를 했는데요. 예. 네, 그러니까 뭐 고려 호텔 자체가 북한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이고 고급 네. 식당이기도 하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좀 저희한테 배려를 선심을 써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네. 고추장이나 고춧가루 혹은 양념을 잘 안 썼다고 하던데. 네네네. 그게 되게 특이한 점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입맛에는 조금 덜 자극적이다. 전체적으로. 예. 하지만 간이나 이런 거는 딱 괜찮았고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어딜 가나 좀 매운 걸 선호하니까 예, 거기에서 이제 고추장이나 좀 더 찾으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뭐 남남북녀라는 말 있잖아요. 예. 어땠었어요? 저희는 주로 그 공연장 호텔을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호텔이나 공연장 안에 다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여성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아무나 뽑지는 않아서 선출돼서 아마 뽑히신 분들이라 더 다 키도 크시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많이 드셨던 음식 중에서 딱 하나만 추천하면 그래도 옥류관의 평양냉면입니까? 저는 뭐 전체적으로 그 밥이랑 같이 나온 국이 예. 좀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국이? 뭐 간단하게 국물에 이렇게 완자나 고기 이렇게 좀 잘게 찢어서 넣은 예. 고깃국 같은 거였는데 그냥 보기에는 어떤 맛이 날지 몰랐는데 이제 국물에서 굉장히 깊은 맛이 나서 와 여기 북한은
이런 국물 요리 하나는 정말 끝내주게 하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자, 공연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봅시다. 김정은 위원장은 멀리서도 봤나요, 혹시? 제가 1층 콘솔에서 공연을 진행을 했었는데 바로 위층에서 저는 마지막에 이제 공연이 끝나고 다 같이 박수를 칠 때 계단으로 살짝 내려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자, 지금, 우리는 강산혜 씨 무대가 굉장히 네네네. 인상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네네네. 네티즌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직접, 현장에서는 어때요? 분위기가 가수가 나왔어요? 어떤 가수가 나왔을 때 가장 반응이 좋았나요? 우선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최진희 선생님 무대가 가장 호응이 좋았습니다. 나오기 전부터 이름만 이미 호명이 됐는데도 호응이 좋아서 저희도 놀랐고요. 근데 이제 감동으로 보면은 처음부터 정인 씨부터 시작해서 네. 노래 구성이 전체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다 비슷한 감동을 남측 스태프들은 받았는데 북한 주민들은 생각보다 저희가 바라는 리액션은 좀 없었다. 네, 없었습니다. 네. 근데 저도 TV로 봤습니다만 좀 경직돼 있지 않느냐, 공연을 보는 모습이.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네, 어저께 공연 같은 경우는 이제 김정은 국방위원장님이 이제 참여하시는 자리고 이러다 보니 이제 그 안에 관객들조차 좀 고위층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들기 때문에 조금 더 호응을 할 수 없는 자리였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음에 이제 유경 정주영 체육관이라는 데에서 이제 13,000석 정도 되는 체육관에서 진행을 했는데 거기 분위기는 훨씬 더 자유스러웠고 좀 더 분위기가 더 괜찮았습니다. 자, 우리 관객들 우리 쪽에서는 공연 간다 그랬을 때 제일 화제성 있었던 게 레드벨벳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TV로 보니까는 별 호응이 없었던 것 같은데 실제는 어땠어요? 실제로는 약간 북한 주민 관객들은 좀 되게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낯설어서 좀 어리둥절한 모습은 있었는데 오히려 다음 공연에서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는 남한 팬들처럼 이렇게 남성분들이 이렇게 환호해 주시는 모습도 제 뒤에서는 크진 않지만 들려서 그래도 똑같음을 느꼈고 그리고 그래도 레드벨벳이 와줌으로써 한국 팀의 좀 젊은 문화를 알리는데 큰 도움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TV로 본 것은 1일날 동평양 대극장에서 공연했던 거고 그것도 남측 가수들만. 예, 맞습니다. 3일 유경 정주영 체육관 한 것은 남북 합동 공연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북한 관객들의 분위기는 3일 유경 정주영 체육관 했던 공연이 훨씬 좋았다는 거. 네네. 그래서 동평양 대극장 극장 공연 같은 경우는요. 2시간 동안 사람들이 거의 경직돼 있었습니다. 스태프들조차 자유로이 이동할 수도 없었고 공연장 안에는 사진도 함부로 찍을 수 없게끔 통제가 됐었는데 유경 정주영 체육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저희 한국에서도 공연하듯이 좀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공연, 1일날 공연이죠. 우리가 지켜보는 걸 어제 봤는데 북한 관객들이 최진 씨를 다들 알고 좋아한다고 하지만 최진 씨 노래 나올 때 따라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그런 공연 문화인지, 그러니까 어떤 가수분들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안 하시고 이제 박수로만 호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공연 문화인지 어떤 건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좀 그렇게 막 같이 즐기면서 이렇게 하는 문화는 저희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후반에 북한 노래 나오니까 조금 따라 부르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3일 공연은 훨씬 좋았다고 할 수 있는 거고. 네네. 그래요. 3일 공연도 좀 우리가 다들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온다면은 흔쾌히 응하시겠습니까? 평양에 있을 때는 스태프들끼리는 안 온다고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 솔직히 안 온다고 했는데 다녀서 보니 이런 기회는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였고 이런 기회라기보다는 저는 앞으로 이런 자리가 더 자연스럽게 많이 만들어져서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많이 왕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제가 전화드렸는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예, 지금까지 평양 공연 기술팀으로 평양에 다녀온 최희성 PD였습니다.